헝가리는 자유를 포기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유를 살 여유가 없었던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 월급은 증발했고 대출은 덧치됐습니다. 자유는 신문 사설소 단어로 남았죠. 그리고 2010년 한 남자가 돌아옵니다. 그는 바로 비자유주의를 선언한 지도자 오르반 빅토르. 이건 그저 흔해 빠진 독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존을 먼저 계산해야 했던 사회 이야기죠. 헝가리 사회가 마주한 것은 가치의 선택이 아니라 내일을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2010년 선택은 냉혹할 만큼 분명했죠. 헝가리 유권자들은 서방이 속삭이던 자유에 투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한 것보다 훨씬 단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월급, 예고 없이 무너지지 않는 일상, 그리고 계산 가능한 내일. 금융위기 이후에 헝가리는 자유를 누릴 여유를 잃은 사회였죠. 외화 대출은 가게를 조였고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는 국가의 손에 벗어나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안은 이미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불안을 만들어낸 인물이 오르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거리의 풍경과 가계부의 숫자, 그리고 파산 통치서의 문장을 읽어냈을 뿐, 만약 그에게 죄를 묻는다면 그것은 그저 정치의 언어, 국가라는 언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그가 주장한 경제 주권론, 즉 오르반노믹스는 결코 시장을 부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시장에 맡겨두었던 국가의 생존 결정권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죠. 1990년대 체제 전환 이후 헝가리는 오랫동안 뒷좌석에 있었어요. 민영화와 금융이라는 이름 아래서 말이죠. 그리고 2010년 마침내 국가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말해 오르반이 국가의 핸들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결한 이념 때문이 아니었어요. 방향을 잃은 사회가 느낀 집단적인 공포 덕분이었죠. 헝가리 사회가 요구한 것은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책임지는 구조였기에 오르반이라는 요새는 바로 그 요구 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규칙 안에서는 이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억해냈죠. 30년 전 헝가리가 가장 배고팠던 순간 생존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던 동쪽의 선택을. 오르반의 동방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변심이 아닙니다. 헝가리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습관이 축적돼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위기 앞에서 이념보다 생존을 먼저 계산하는 태도. 그것은 한 정치인의 발명이 아니라 국가가 반복해온 행동 양식이었죠. 잠시 시계를 1989년으로 돌려봅시다. 때는 아직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눈치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헝가리는 먼저 움직였어요. 오랜 사회주의 형제였던 북한의 거센 항의를 뒤로한 채 헝가리는 그 아래 위치한 국가 한국을 선택합니다. 대사급 수교. 이는 동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결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숭고한 이념 전향이라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고백은 아니었는데요. 그건 체제가 침몰하기 직전 살아남기 위해 던진 차가운 외교적 도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헝가리가 한국에 요구한 것은 자유의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요구했느냐? 다름 아닌 멈춰선 공장을 다시 돌릴 기술, 그리고 당장에 숨을 붙여줄 현금 흐름이었죠. 규모는 약 6억 5천만 달러, 즉 경협 차관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사회주의를 버린 게 아니라 굶주림을 먼저 버렸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1988년 8월 한엉 수교를 위한 합의의사록에는 이런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은행 차관 가운데 절반이 먼저 집행돼야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고 요구했죠. 그리고 이 조건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같은 해 12월 차관 계약이 체결되고 이듬해인 1989년 2월 두 나라는 공식 수교를 맺습니다. 이 결단은 헝가리의 하나의 자산에 남겼죠. 그건 바로 선도자 프리미엄.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헝가리를 단순한 미익의 척지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파트너로 각인시켰어요. 이때 쌓인 것은 공전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함께 위기를 건너온 거래의 기억,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진 신뢰도 있었죠. 덕분에 훗날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체코나 폴란드보다 먼저 헝가리를 떠올렸던 거고요. 다시 말해 2010년 이후 오르반의 동방 개방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선택지를 국가 전략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을 뿐이죠.
굶주림 앞에서 이념은 뒤로 간다. 1989년 서울에서 내려졌던 그 차가운 실용주의 공식은 30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유럽의 배터리 허브라는 산업 설계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2030년대를 향해 가며 유럽은 하나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내연기관 이후를 전제로 한 산업전환. 물론 지금에 와서는 완전한 퇴출이냐 조건부 존속이냐를 두고 정책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변치 않았죠. 자동차의 중심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2010년 당시에도 엔진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배터리를 이식하는 수술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죠.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수술대를 어디에 둘 것인가였어요. 독일은 기술을, 프랑스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고 정책과 규제도 예측 가능한 나라는 많지 않았죠. 이때 헝가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기술은 없지만 판은 깔 수 있다. 당시 헝가리는 자체적인 배터리 관련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 없었기에 가능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전략은 단순했죠. 규제는 예측 가능하게, 토지는 신속하게. 헝가리는 직접 선수로 뛰는 대신 경기가 열릴 경기장을 설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판단은 곧 현실로 이어졌죠. 삼성 SDI와 SK온 그리고 에코프로 등 주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헝가리를 유럽 생산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헝가리를 택한 진짜 이유는 값싼 인건비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헝가리 인건비는 동유럽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죠. 그렇다면 헝가리가 깔았다는 그 판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산업이죠. 공장 하나에 수조 원이 묶이고 공급망은 10년 단위로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빨린 말 따위가 아닌 예측 가능한 내일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오르반의 장기 집권과 그의 경제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독재로 비춰질 순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장기 안정성을 보장했죠. 그 결과 유럽 산업 지도는 묘하게 재편되었어요. 독일의 자동차, 한국 기술로 만든 배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헝가리라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그려졌죠. 즉, 내 투자가 10년 뒤에도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 독일 완성차 업체와의 강력한 물리적 연결성, 이 두 가지 조건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했습니다. 놀랍게도 헝가리는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도 기술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는 이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비단 기업만은 아니라는 점이죠. 오르반 역시 이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그 결실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는 분명 국가를 위한 성장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치 생명이 되돌릴 수 없는 구조로 편입되는 순간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는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외부 충격에 너무나도 취약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않았고 핵심 기술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수요의 최종 결정권 역시 국경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헝가리는 긴 벨트 위에 올라탄 일원이었을 뿐 균형은 잡을 수 있었지만 속도와 방향을 혼자서 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런 헝가리에게 크게 두 번의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는 특정 국가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은 국경을 가리지 않았죠. 세계는 일제히 문에 잠갔고 인력 충원과 부품 수급의 차질이 빚어졌으며 계획표는 한순간의 의미를 잃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벨트를 움직이게 하던 세계가 일제히 숨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세계화를 당연시해온 이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었죠. 빠르게 연결된 세계는 그만큼 빠르게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두 번째 충격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는 물류가 아니라 에너지였죠. 전쟁은 분명 헝가리의 국경 밖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 전장은 헝가리로 흘러들어오는 에너지 라인의 한복판이었죠. 기본적으로 헝가리는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소량의 내륙 가스전이 존재하긴 하지만 국내 수요의 20 내지 30%도 채우지 못했고 전략 자원이라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석탄은 효율과 환경 문제로 밀려났고 태양광 역시 산업을 떠받칠 수준은 아니었어요. 결국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수입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헝가리는 내륙국이죠. 바다도 항만도 있을 리 없었어요. 당연히 육로로 들어오는 에너지 라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라인의 종착지는 대부분 러시아였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헝가리는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고 천연가스의 80% 이상, 원유의 60%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덕분에 이곳은 헝가리에게 있어 국경을 넘나드는 혈관이 되었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혈관이 압박을 받자 헝가리 산업의 심장도 함께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밖에서 엄습한 두 번의 충격, 그 여파는 고스란히 민간으로까지 전가되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 그리고 식료품 가격은 빠르게 일상의 언어로 번역됐죠. 2023년 1분기 헝가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로 EU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그 숫자 앞에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공포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폐 붕괴와 외환 위기, 헝가리에게 있어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생존을 위협하는 경보음에 가까웠어요. 이에 오르반은 가용 가능한 수단의 총동원에 가격을 눌렀습니다. 그 덕분에 물가 하나만큼은 확실히 잡혔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미 싹튼 공포의 씨앗을 뿌리째 뽑지는 못했어요. 팬데믹과 전쟁은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벨트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구조인지를 분명히 드러냈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오르반 체제가 기대어왔던 가장 강력한 자산, 안정성이라는 신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게를 잃기 시작해요. 2024년 세계의 공기는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으로 이미 균형을 잃은 세계 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얹혔죠. 그건 바로 트럼프의 귀환.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다시 가치가 아닌 거래의 언어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동맹은 동반자에서 거래 대상이 되었고 규범은 합의의 기준에서 압박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겹쳐진 복수의 판 위에서 각국은 저마다의 생존선에 긋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 했고 EU는 규범과 보조금으로 내부 질서를 묶으려 했죠. 중국은 견제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배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이었습니다. 이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서 헝가리는 어느 쪽에도 확실히 붙지 않았는데요. 대신 공장을 골랐죠.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중국의 CATL을 동시에 끌어안으며 스스로를 중립적 제조기지로 정의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아닌 생산의 중립. 이는 마치 그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실용적 선언처럼 보였죠. 처음엔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공장은 돌아갔고 투자는 이어졌으며 헝가리는 여전히 유럽 산업 지도에서 빠질 수 없는 거점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전략의 균형추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압박은 노골적으로 바뀌었고 EU의 의심은 집요해졌으며 중국과의 협력에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정치적 비용이 따랐죠. 판은 늘어났지만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깥에만 머무르지 않았는데요.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과연 이 주위의 균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더 이상 오르반의 리더십은 유일한 해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는 있으나 안심을 보장하는 답은 아니게 된 거죠. 1989년에 헝가리는 광장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했죠. 이에 2010년에 헝가리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광장이 아닌 공장. 물론 이들이 자유를 팔아 공장을 산 것은 아니에요. 이는 자유를 감당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 했던 시도였죠. 그리고 2026년 1월 헝가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려 16년. 장기 집권의 오르반 체제는 처음으로 존속 자체를 질문받고 있죠. 야당, 티서, 그리고 마자르 페데레의 부상은 단순한 인물 교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헝가리의 정치 균열은 언제나 지지가 아니라 계산이 어긋날 때 먼저 나타났으니까요. 다행히 성장의 논리는 여전히 잘 작동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장은 돌아가고 투자는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가계의 계산서는 이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때 25%를 넘겼던 인플레이션의 상흔은 그 수치가 안정된 뒤에도 국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이 괴리는 지난 2025년 말 하나의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삼성 SDI의 궤드 사태. 환경 인허가가 법원에서 취소됐음에도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주민들의 시위는 격화됐죠. 공장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끊임없이 묻고 있죠. 이 체제는 과연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총선을 앞둔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 선택의 책임은 결국 국민 본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헝가리는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에서 헝가리의 길을 가겠다. 다가오는 4월 헝가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